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테마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잘 알고 계신 대로 공법관계, 그 중에서도 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의식 체계도 위에 보시게 되면 행정행위의 하자 유무, 하다라고 하게 되면 위법성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행정행위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가 있고 적법한 경우가 있죠. 위에 있는 두 칸, 밑에 있는 두 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가 있고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적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정당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가 있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돼서 무효와 취소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하자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놓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재 로마자 1번에 있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보시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장애가 존재하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적법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으로서 주체상,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적법 요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적법 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식 체계도에서 보시면 무효와 취소까지를 우리가 협의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부당까지 이제 추가해서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광의의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협의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죠. 협의의 하자. 위법한 경우를 전제로 해놓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부당한 경우까지 여러분들 고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 하자 유무를 보시면 그래서 적법 요건을 흠결하면 위법해질 수도 있어요. 효력 유무를 보시게 되면 적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유효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법하면 거기다가 쟁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효한 효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위법을 보시게 되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무효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공법관계에는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공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정력이 있으면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력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공정력이 뭔지. 공정력이라는 것을 왜 인정을 하죠? 일단 행정회의가 나왔으면 그것이 일단 있는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법관계에서는 사법관계와 달리 일단 행정성에 어떤 행정회의가 있으면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거야. 일단은. 그거 이제 공정력이라는 얘기인데 공정력의 정의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우리 이것을 공정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완전 엉터리만 아니면 이거야. 완전히 엉터리면, 그죠? 완전히 엉터리면 그건 당연히 무효겠죠.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면 유효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밑줄 거기 있습니다.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시킨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당연 무효라는 것은 바로 무효인 행정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전제가 뭐예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예요. 여기서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런 경우에 위법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권한 있는 기관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것이 바로 공정력이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권한 있는 기관은 처분행정청의 취소 처분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재결, 그다음 취소의 수소법원의 취소 판결, 요거 세 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꺾음색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밑에 별표 있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언제 무효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나요?
근데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을 하려고요.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 공정력의 정의를 가지고 보니까 무효인 행정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 그 나머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언제 무효가 되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으면 언제 취소 사유라고 볼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효인 행정행위를 언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지난, 한 반백년간,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신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도, 안 좋아 보이나요? 거꾸로? 네, 그렇죠. 알러지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지잘난 맛에 사는 건 편치 않습니다. 일관대로 사람이, 무효인 행정행위인 왼쪽에 박스 보겠습니다. 그럼 왜 구별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구별하는 걸까요? 여러분, 위에서 공정력이라는 거 왜 인정한다고 했어요?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력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력의 보장이라는 것은 공정력이 있을 때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력이 있으면 그 아다인의 행정행위는 뭐가 된다고 했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력이라는 거 갖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것은요,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취소 사유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요, 행정법 관계 안정성 때문입니다. 근데 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무효 사유가 언제냐, 이걸 가지고 언제가 취소 사유인지를 파악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효 사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법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취소 사유를 넓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보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반대 상황에서 무효 사유를 넓게 보면요, 어떤 법익 달성에 있어서 훨씬 더 유효하게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무효인 행정행위. 첫 번째는요, 쟁송 제기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그 무효인 행정행위에 연속해서 행해지는 후행 처분이 있을 때 상황. 세 번째는요, 결과 제거와 관련돼서. 이 무효인 행정행위를 넓게 볼 때 어떤 측면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효인 행정행위를 넓게 보면, 무효 사유를 넓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를 넓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무효 사유를 넓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굉장히 유익해져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그 인정 범위, 구별의 기준을 파악할 때 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 사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면 비기 해갖고 이쪽을 조금 더 키워볼까, 이쪽을 좀 더 키워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면 서로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밑에 쟁송대기 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위법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무효 사유예요. 행정청이 갑에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위법 무효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쟁송을 제기하죠? 무효 확인 소송과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하죠. 그래서 무효 확인 쟁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위에는 이제 적법 요건이죠. 적법 요건은 무효 확인 소송이 어떨 때 적법할 수 있겠는가? 무효 확인 심판이 어떨 때 적법해지는가? 뭐랑 관련된 문제예요? 요건 심리입니다. 요건 심리. 소송이면 소송 요건, 행정 심판이면 청구 요건이라는 요건 심리와 관련된 문제고.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판결과 재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최종적 법적 판단으로서의 판결.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재결에 있어서는 또 무효인 행정행위가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익해지는 것인가. 이걸 보게 돼요. 우선 여러분들 심판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소송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취소 사유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다음 만약 그것이 무효 사유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양자 사이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이 어떤 차이가 나죠? 둘 다 대상적격 논의는 들어가게 됩니다. 둘 다 원고적격 논의도 들어가게 됩니다. 둘 다 협의의 소용 논의 들어갑니다. 둘 다 피고적격 논의는 있지만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18조에 있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소송법 20조에 있는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취소과 달리 무효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불복기간과 같은 소송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이 두 개가 포기가 됐어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요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요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재판 청구권 실현은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 요건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의 재판 부담이 가중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은 4개밖에 없고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어느 게 좀 더 수월해요? 무효확인 소송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판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취소과 비교했을 때 무효확인성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18조가 38조 1항에 따랐을 때 무효확인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직 소송과만 관련된 내용이죠. 오른쪽에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행정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행정심판법 51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심판 청구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밖에 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주장이 성립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심판은 한 번밖에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의는 오직 소송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무효확인 소송에는 요구되지 않는 소송 요건이라는 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그 하자 있는 행정위가 무효일 때 취소송보다 그 하자 있는 행정위가 취소 사유일 때보다 훨씬 더 소재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불복기간 보도록 합니다. 불복기간. 불복기간에 대한 문제는 소송 말고 심판에도 존재하죠. 행정소송법은 20조에, 행정심판법은 27조에 제소기간과 그다음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인지 기억나세요? 소송은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이죠. 90일에 1년이고 심판은 안날 90일, 이튿날 180일입니다. 90일에 180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소재기하고 심판 제기하는 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국민이 소재기한데 심판 청구하는데 어때요? 훨씬 더 제약이 많아지죠. 그죠?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권리구조 훨씬 더 유익해지겠습니다.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20조에는 제소기간을 38조 1항에서 이게 이제 무효확인성 준용 규정이죠.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성에 적용 안 시켜요. 그러니까 무효확인성은 어때요? 오른쪽에 불가쟁력 X.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이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 당의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소재기를 할 수 없는 힘, 더 이상 심판 제기를 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게 없어요. 제소기간이 없으니까.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증력이라는 게 있고 청구기간인 것이 있어야지 불가증력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무효확인성에는 제소기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효확인성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심판법은 보면 이게 취소심판 중심주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무효확인 심판에 준용을 한다, 준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27조 안에서 이미 무효확인 심판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에 청구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는데 그 7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효확인 심판 및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확인 심판이 청구에 적용이 안 되죠. 그럼 무효확인 소송과 똑같이 어때요? 언제까지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무효로 보니까 쟁송제기의 측면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측면 그리고 불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국민에게 유리한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후행처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하자승계라는 거 배웠는데요. 기억나시죠? 후행처분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행처분이 위법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한 선행처분이 연속해서 행해진 후행처분을 매개로 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막 하자승계론이니 기결력 이론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는 하자승계 같아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안 돼서 권리구제가 끝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자승계 논의했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4개 한번 읊어볼까요? 입으로 읊어보세요. 하나, 첫 번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다 처분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선행처분이 위법하면서 취소 사유, 유효해야 된다. 후행처분 적법해야 되고 선행처분에 불가증력 발생해야 되고. 선행처분이 지금 무효입니다. 당시에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개 중에 하나의 요건이라도 깨지게 되면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요건인 선행처분이 위법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 선행처분이 위법 무효면 연속해서 행해진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승계된다고요. 그 위법성이. 그 하자가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가 없고요. 후행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행처분이 운전면허 정지라고 생각하세요? 후행처분이 운전면허 취소라고 생각하세요? 이 후행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는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나온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선행처분인 운전면허 정지가 위법 무효입니다. 완전 엉터리라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온 사실이 없는 거죠. 그럼 어때요? 정지기간 중 운전이라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서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처분 사유 없음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선행처분이 위법 취소가 아니라 위법 무효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후행처분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이것은 하자승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취소 사유인 경우보다 훨씬 더 그 후행처분을 다투는 게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결과제거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결과제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여기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자꾸 연결시키냐고요? 예, 행정법은 매핑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매핑이라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립니다. 앞뒤를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예, 그것도 뭐예요? 아주 주옥 같은 책은요, 회독수를 늘리면 좋아요. 주옥 같지 않은 책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책은요, 주옥이에요. 예, 거기 앞에 안 나와있네. 예, 표지에다 제가 주옥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 주옥 같은 책이에요. 계속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막 연결이 된다니까. 예, 막 연결이 되면요,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쓰실 말씀이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하는지 아세요? 예,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답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답안 연습 시작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설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쓰고, 예,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논점에 10점을 배점을 했다고 하게 되면 채점하실 때 어떻게 채점하시나요? 그랬더니 여기 한 10% 정도? 여기 한 10% 정도? 여기 한 20% 정도? 여기는 한 30% 정도? 여기는 한 30% 정도를 배점을 해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밑에가 굉장히, 예?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다 균형을 잡고 서 있지, 그렇죠? 학생들이 항상, 예, 겪는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학살 여기다가 막 목숨 걸어버린단 말이죠. 예. 죽어나고 쓰면 1점 나온다. 10점 배점에 1점. 예, 1점 갖고 막 목숨 걸어. 그냥 여기다가 학살 이름만 써도 1점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판례는 좀 더 중요하고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매핑을 잘하시면은 여기 내용이 풍부해져요. 풍부해지면 그만큼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논의를 지금 또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어떤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있고, 예,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예,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구성요건적 효력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과세처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처분은 과세처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잘못된 과오납을 납부한 거예요. 이미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 돈을 냈으니까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청구송을 제기하는데, 이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을 하려면 원인이 없어야 돼요. 법률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원인이 뭐가 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과세처분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선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선결 문제는 뭡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에서 본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문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문제가 바로 선결 문제죠.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의 민사법원이 앞에 있는 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이거 부당이득 맞네 라고 하고 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선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논의랑 연결을 시켜야 되죠. 행정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민사법원이 앞에 있는 처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예, 그 심사의 방식에는 위법성 심사도 있고 효력 유무 심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민사법원, 권한없는 법원이 그 행정행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면 심사를 할 수가 없고,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이 안 되면, 예, 심사가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공정력과 다르지 않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건. 공정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위법성 심사에는, 예, 특별히 구성요건적 효력이 저촉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배상에서도 우리가, 예,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지금의 문제는 앞에 있는 처분의 효력 유무니까, 예, 위법성 심사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돼야지, 거기에 뭐 있어야지 거기 저촉이 되냐 저촉이 되지 않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전제 요건이 똑같아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당연 무효가 아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당연 무효면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 무효잖아요.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저촉될 일도 없기 때문에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민사법원이 앞에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부당이력 반환 청구소송은 기각돼 버릴 겁니다. 무효니까 취소인 경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권리구제에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런 내용이에요. 쟁송제기 측면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또는 불복기간,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그리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결과제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행정행위면 훨씬 더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네요. 물론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가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고 그 시가 취소사유인 행정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 이게 만약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답니다.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싶으실 겁니다. 무효인 행정행위, 글씨 숫자리도 없네? 아이고 엄격해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이. 결국 이 네모칸의 길이는 위법한 경우 하자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학설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렇죠? 아이고야 큰일 났네요.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카메라 끄고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무효랑 취소랑 좀 순서 좀 바꾸었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빨리 쓸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아파서 환자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안 아파 보인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제가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 취소 사유의 범위와 무효 사유의 범위는 태어날 때부터 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안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취소를 넓게 볼 수도 무효를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 사유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독립변수고 이거에 의해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이걸 기준으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이걸 기준으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이걸 기준으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 사유, 무효인 행정행위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 여러분들 학설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무효를 이렇게까지도 넓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중대성설입니다. 중대성설. 그 다음 넓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명백성 보충요건설 또는 요건보충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조사의무설입니다. 조사의무설 완화된 중대명백성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중대명백성설입니다. 중대명백성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통설 판례 입장이 이 입장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법한 처분이면 99%가 취소사입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죠. 99%가 그리고 1% 정도만 무효인 행정행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법한 처분을 다툰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도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46개 조항 중 26개 조항이 취소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화살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입. 방금 본 바와 같이 무효인 행정행위를 넓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매우 유익하게 된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무효사유 대, 취소사유 소. 무효사유를 이렇게 넓게 보면 국민에게 유리하게 되고 반대로 무효사유 소, 그 다음에 취소사유 대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구별 실익입니다. 실익. 그러면 구별 기준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뭐요? 무효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잡아내야겠죠? 네, 잡아내봅니다. 원래 이런 건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항상 판단을 뭐랑 비교해요? 우리 행정법의 모태는 누구? 도이치, 그죠? 도이치란트. 예, 뭐야?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항상 비교를 해요. 예, 독일어 공부했던 생각만 나네요. 도이치스프라, 막 이렇게, 시험 보면 100점이었는데,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뭐. 그래서 반복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학습이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예, 1000권 정도의 책을, 서적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 권도 안 담아놓고 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머릿속에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강력한 자극을. 그러면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는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야 돼. 강력한 자극은요, 여러분들, 뭘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책으로는 자극이 잘 안 나와. 그죠? 예, 신민책으로 해야 좀 자극이 나와. 또 신민책으로 보면서 예, 도해식 체계를 보면 그림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극이 조금 더 세죠. 응? 또 그렇지. 에피소드 기억법, 뭐 사례 연습하게 되면, 사례를 공부하게 되면 사례를 가지고 머릿속에 자극을 줘놨기 때문에 예, 또 기억에 남아. 그러면서 어떻게 신민책을 반복해서 이거 그러면 100점 나와!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과학적이죠? 네. 그럼, 예,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린 독일이랑 비교해요. 독일은, 독일 행정 절차법에 보게 되면요, 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항상 그래. 걔들은 있고 우리는 없어. 걔들은 있고 우리는 없어. 예,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어. 학설이 많아요. 우리는 없는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정 절차법에 일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해진다. 그 다음 밑에, 취소 사용을 크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이 공정력의 인정 목적에 예, 훨씬 더 이 법익을 달성하되 훨씬 더 유익해질 것이고, 그다음 아래 무효 사유를 넓게 보게 되면 우리 방금 본 대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양 법익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밑에 한번 봅니다. 무효 사유가 위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맨 좁아진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 명백성설입니다. 이 중대 명백성설은요, 예,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상 중대성과 외관상 객관성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내용상 중대성은, 그 처분이 위법해. 근데 그것이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야. 판례는요, 예, 그 근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예, 그 위법성의 중대성 여부를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용상 위법이면 다 중대해요. 다 중대해요. 안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외관상 명백성.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처분이 위법한지가 정말 명백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요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위에 있는 조사 의무설과 밑에 있는 중대 명백성설은요, 이 중대성과 명백성의 요건 둘 다 요구합니다. 비교해 보세요. 맨 위에 있는 중대성설은요, 오직 중대성 요건만 요구합니다. 밑에 있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요, 예, 중대성 요건은 필수 요건이지만, 예, 명백성 요건은 보충 요건이어서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격해지는 것이고 더 좁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무효인 행정행위의 범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요건이 많아지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효인 행정행위의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취소 사유가 99%, 무효 사유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효 사유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중대성과 명백성을 둘 다 요구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두 개가 좀 달라요. 명백성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한번 내용을 보세요. 왜 이름을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이라고 했는지, 행정행위의 하자가 이코르, 예, 중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어떤 명백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둘 다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그 위법성 여부가 명백한지를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예, 법 지식이 없는 평균적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한다고? 일견. 예, 일견? 예, 언뜻 보아서, 그쵸? 딱 한 번 딱 보는 거야. 한 번 딱 봐서, 얼쑤, 아싸리, 이제 무효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도 한 번 봤을 때 조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네이버나 막 다음 뒤져가지고 학설 없나? 막 이렇게 학설 판례 막 뒤져보고 그러면 이거의 위법성은 명백한가?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위법성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의 위법성이 명백한지 안 명백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했다면 그럼 그 여러분들의 판단은 조사 의무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조사 의무설. 그러니까 중대 명백성설은 우리보다 뭐예요? 법률적 지식이 더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봐도 저건 무효지, 말이 안 되지, 이럴 수 있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이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위법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죠? 하자 발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명백성의 요건이 그만큼 좁게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효인 행정행위의 범위가 그만큼 좁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사 의무설은 뭐야? 이것도 중대 명백성설의 일종이에요. 근데 객관적 명백성 또는 완화된 명백성이라고 하죠. 중대성을 필수 요건으로 명백성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명백성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누가 기준입니까?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이나 사업자입니다. 공무원으로 보시면 돼요. 공무원. 공무원은 공채 시험을 볼 때 행정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네. 아닌 분들도 계시다고요? 어쨌든 법 공부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안 해봤단 말이죠. 그쵸? 예. 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조금 더 높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견 명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성실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성실하게 기존의 판례와 학설도 다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서 파악했을 때 이거 위법하네 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럼 명백하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졌죠? 그만큼 무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명백성 요건 보충설은 뭐냐? 중대성 요건은 필수 요건이지만 보충성 요건은 이거는 보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언제 필요한지 이걸 보면 되겠죠? 언제 필요할까요? 제3자의 이익이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돼서 그들의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명백성 요건도 필요해진다.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기준이 됩니다. 중대성설은요. 이건 명백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무효 사유가 무지하게 넓게 인정되겠죠. 그렇죠. 국민의 권리 구제에는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박스. 그러면 통설 판례 입장에 따라서 중대 명백성설을 파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1, 2, 3, 4번이 쭉 순서대로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중대성, 명백성, 동그라미. 우리가 위에서 판단한 기준은 뭐예요? 무효인 행정행위 파악 기준입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 쪽 파악 기준이에요. 무효 쪽을 파악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무효가 맞죠. 중대성은 인정되는데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둘 다 필수 요건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깨졌으면 무효가 아니니까 뭐예요? 취소 사유죠. 중대성은 인정이 안 되고 명백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가 깨졌으니까 취소 사유죠. 중대성도 인정이 안 되고 명백성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역시 무효가 아니니까 취소 사유죠. 적법 아닙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행정행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깔고 한 겁니다. 여기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요. 눈에 안 보이면 돼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떠올랐죠?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그렇죠? 행정법의 일반은 즉 불문법이잖아요. 불문법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게 뭐 보이지도 않은 신뢰보원칙의 위반인가 보이지도 않은 비례원칙 위반인가 명백할 수가 없어요.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뭘까요? 중대하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전반적인 논의를 해봤고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 만약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합니까? 장애가 발생하죠. 뭐 어떤 장애가 발생해요? 권한 있는 기관이 나중에 취소해 버릴 수도 있어. 완전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 효력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애당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효력 발생에 있어서 어쨌든 장애가 존재하죠. 이런 걸 우리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옆에 써놓으시고요. 외관이라는 것은요. 외부적 의사표시입니다. 외부적 의사표시가 그 처분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조직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예요? 외부적으로 의사표시 안 했어요.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또는 공시 방식으로 통지를 했다거나 이렇게 개별적 통지나 일반적 통지, 외부적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그러면 외관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처분이 행해졌다라는 분명히 외부적 표시가 있었잖아요. 외관은 존재하나 그러나 그 하자가 법적인 하자가 종자가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외부적
외부적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내용적으로 완전히 적법하다고 생각해볼까요? 무효죠, 무효. 그렇죠? 왜? 외부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바로 그 처분의 효력 발생의 요건이잖아요.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우선 돼야지 상대방이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외부적 의사표시가 안 됐으면 그 자체로서 무효인데 무효기 앞서서 성립이 안 된 겁니다. 부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 부존재. 부존재는 당연히 무효고요. 여기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됐더라도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엉터리면 무효다 이겁니다. 너무 엉터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성립 당시에 위법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정력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공정력이 존재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공정력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행정행위, 공정력이 있는 경우. 당연 무효가 아니란 공정력이 있다고 했죠.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고요. 밑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습니다. 구별 실익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효인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는 적용 안 된다고 했고요. 행정쟁송수단,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확인 소송이나 무효확인 심판 제기하면 되고 소송에 이런 것도 있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형식이 취소이라도 무효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뭐 취소나 취소심판 제기하면 되겠고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 이것도 앞에서 배웠었죠. 무효인 행정행위는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로서 논의가 됐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의 치유 및 전환 논의로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정판결과 사정재결. 어이구, 아까 도에서 이거 말씀 안 드렸네? 그렇죠? 우리 행정소송법은 몇 조에? 28조. 행정심판법은 몇 조에? 44조. 에 보면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이 나오면 국민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죠? 청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거절하고 기각시켜버리는 게 바로 사정판결, 사정재결이에요. 국민의 권리구제에 불리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존재하면. 그런데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이 없습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28조에 있는데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 28조를 준용하지 않아요.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 44조에 있는데 44조 3항에 보시게 되면 무효확인 심판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엉터리인데 위법해도 너무 위법한데 그 효력을 유지시켜줄 수는 없겠죠.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공익을 유지하려고 해도 정도껏 해야지 처음부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가 권리구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불복기간과 불가증력.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과 같은 불복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죠. 근데 무효인 행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행정소송법 20조 및 38조 1항과 행정심판법 27조 7항에 그렇게 돼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간접관계는 여러분들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고, 그다음 선결 문제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결과 제거와 관련돼서 논의했었는데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립되지 않으니까 저촉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권한 없는 기관도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돌려줄 수 있다. 결과를 제거시켜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가 훨씬 더 유리하네요. 하자 승계. 무효인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후행처분이 연속해서 행해졌을 때죠. 그죠? 행해졌을 때 하자 승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후행처분의 요건을 흠결시킨다고 했습니다. 구별 기준은 행정절차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학설이 4개가 대립한다. 이건 우리가 같이 봤고요. 판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례. 행정행위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중대성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명백성 요건이 필요하다. 무효인 행정행위로 인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 명백성설의 입장이죠. 헌법재판소 보도록 갑니다. 원칙적으로 중대 명백성설을 취하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아까 명백성 보충 요건설 얘기했을 때 제3자 또는 공공의 신뢰 보호의 요청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놓으시고 신뢰 보호의 요청, 특히나 뭐 제3자의 신뢰 보호 요청보다 그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그닥 크지 않다는 거예요.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백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요. 헌재는 원칙은 중대 명백성설을 취하지만 예외적으로 뭘 허용하고 있어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헌재는 원칙은 중대 명백성설의 입장을 취하지만 명백성 보충 요건설의 입장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검토. 행정법 관계 안정성, 취소 사유를 넓게 봤을 때, 국민의 권리구제, 무효 사유를 넓게 봤을 때, 양자 사이에 있어서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대 명백성설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구체적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구제 요청이 큰 경우에는 명백성 요건을 완화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건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명백성 보충 요건설의 입장을 취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명백성 요건이 필요가 없고 예외적으로는 제3자 신뢰보호가 필요할 때 명백성 요건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중대성과 명백성 둘 다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커질 때 명백성 요건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중대 명백성설을 견지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지 중대 명백성설을 포기하면서 명백성 보충 요건설로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것이었으면 애당초 명백성 보충 요건설의 입장을 취하자고 했겠죠. 글로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같은 문제는 쟁송법에서도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살 간 비교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테마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잘 알고 계신 대로 공법관계, 그 중에서도 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의식 체계도 위에 보시게 되면 행정행위의 하자 유무, 하자라고 하게 되면 위법성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행정행위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가 있고 적법한 경우가 있죠. 위에 있는 두 칸, 밑에 있는 두 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법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가 있고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적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정당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가 있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돼서 무효와 취소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하자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놓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재 로마자 1번에 있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보시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장애가 존재하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적법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으로서 주체상,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적법 요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적법 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식 체계도에서 보시면 무효와 취소까지를 우리가 협의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부당까지 이제 추가해서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광의의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협의의 하자를 말하는 것이죠. 협의의 하자. 위법한 경우를 전제로 해놓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부당한 경우까지 여러분들 고려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하자 유무를 보시면 그래서 적법 요건을 흠결하면 위법해질 수도 있어요. 효력 유무를 보시게 되면 적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유효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법하면 거기다가 쟁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효한 효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위법을 보시게 되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무효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공법관계에는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공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정력이 있으면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력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공정력이 뭔지. 공정력이라는 것을 왜 인정을 하죠?
일단 행정행위가 나왔으면 그것이 일단 있는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효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법 관계에서는 사법 관계와 달리 일단 행정청에 어떤 행정행위가 있으면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일단은. 그거 이제 공정력에 대한 얘기인데, 공정력의 정의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우리 이것을 공정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완전 엉터리만 아니면 이거야. 완전히 엉터리면, 그죠? 완전히 엉터리면, 그건 당연히 무효겠죠.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면, 유효한 것을 본다는 거야. 거기 밑줄 거 있습니다.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시킨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당연 무효라는 것은 바로 무효인 행정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전제가 뭐예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예요. 여기서,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런 경우에 위법하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권한 있는 기관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것이 바로 공정력이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권한 있는 기관은 처분행정청의 취소 처분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재결, 그다음 취소의 수소법원의 취소 판결, 요거 세 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꺾음색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밑에 별표 있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언제 무효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나요? 그럼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을 하려고요.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려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 공정력의 정의를 가지고 보니까 무효인 행정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면 그 나머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언제 무효가 되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으면 언제 취소 사유라고 볼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효인 행정행위를 언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지난, 한 반백년간,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신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도, 안 좋아 보이나요? 거꾸로? 네, 그렇죠. 알러지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지잘난 맛에 사는 건 편치 않습니다. 일관돼도 사람이, 무효인 행정행위는 왼쪽에 박스 보겠습니다. 그럼 왜 구별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구별하는 걸까요? 여러분, 위에서 공정력이라는 걸 왜 인정한다고 했어요?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력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력의 보장이라는 것은 공정력이 있을 때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력이 있으면 그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뭐가 된다고 했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력이라는 것 같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것은요,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취소 사유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근데 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무효 사유가 언제냐 이걸 가지고 언제가 취소 사유인지를 파악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효 사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법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취소 사유를 넓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보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반대 상황에서 무효 사유를 넓게 보면요, 어떤 법익 달성에 있어서 훨씬 더 유효하게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무효인 행정행위. 첫 번째는요, 쟁송 제기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그 무효인 행정행위에 연속해서 행위되는 후행 처분이 있을 때 상황. 세 번째는요, 결과 제거와 관련돼서. 이 무효인 행정행위를 넓게 볼 때 어떤 측면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효인 행정행위를 넓게 보면, 무효 사유를 넓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 구제에 굉장히 유익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를 넓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무효 사유를 넓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 구제에 굉장히 유익해져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그 인정 범위, 구별의 기준을 파악할 때 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 사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면 비기 해갖고 이쪽을 조금 더 키워볼까, 이쪽을 좀 더 키워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면 서로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일단 쟁송제기 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데 위법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무효 사유예요. 행정청이 갑에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위법 무효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쟁송을 제기하죠? 무효 확인 소송과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하죠. 그래서 무효 확인 쟁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위에는 이제 적법 요건이죠. 적법 요건은 무효 확인 소송이
어떨 때 적법할 수 있겠는가? 무효확인 심판이 어떨 때 적법해지는가? 뭐랑 관련된 문제예요? 예, 요건심리입니다. 요건심리. 예, 소송이면 소송요건, 행정심판이면 청구요건이라는 요건심리와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판결과 재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최종적 법적 판단으로서의 판결,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재결에 있어서는 또 무효인 행정회가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익해지는 것인가, 이걸 보게 돼요. 우선 여러분들 심판에 대한 문제는 변론을 하고 소송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취소 사유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다음 만약 그것이 무효 사유면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양자 사이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이 어떤 차이가 나죠? 둘 다 대상적격 논의는 들어가게 됩니다. 둘 다 원고적격 논의도 들어가게 됩니다. 둘 다 협의의 소용 논의 들어갑니다. 둘 다 피고적격 논의는 있지만 행정심판 전치주의, 어디 행정소송법 18조에 있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행정소송법 20조에 있는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취소과 달리 무효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불복기간과 같은 소송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이 두 개가 포기가 됐어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요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요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재판 청구권 실현은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요건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법원의 재판 부담이 가중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 요건은 4개밖에 없고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은 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어느 게 좀 더 수월해요? 무효확인 소송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취소과 비교했을 때 무효확인 소송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18조가 38조 1항에 따랐을 때 무효확인 소송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직 소송과만 관련된 내용이죠. 오른쪽에 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행정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행정심판법 51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심판 청구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밖에 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와야만 한다. 이런 주장이 성립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심판은 한 번밖에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거쳐와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의는 오직 소송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무효확인 소송에는 요구되지 않는 소송 요건이라는 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그 하자 있는 행정회가 무효일 때 취소소송보다 그 하자 있는 행정회가 취소 사유일 때보다 훨씬 더 소재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불복기간 보도록 합니다. 불복기간. 불복기간에 대한 문제는 소송 말고 심판에도 존재하죠. 행정소송법은 20조에, 행정심판법은 27조에 제소기간과 그다음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인지 기억나세요? 예, 소송은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이죠. 90일에 1년이고 심판은 안날 90일, 이튿날 180일입니다. 90일에 180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소제기하고 심판 제기하는 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국민이 소제기하는데 심판 청구하는데 어때요? 훨씬 더 제약이 많아지죠. 그죠?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권리구제 훨씬 더 유익해지겠습니다.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20조에 있는 제소기간을 38조 1항에서, 이게 이제 무효확인소송 준용 규정이죠.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소송에 적용 안 시켜요. 그러니까 무효확인소송은 어때요? 오른쪽에 불가쟁력 X. 불가쟁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이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 당의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소제기를 할 수 없는 힘, 더 이상 심판 제기를 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게 없어요. 제소기간이 없으니까. 예,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쟁력이라는 게 있고, 청구기간인 것이 있어야지 불가쟁력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심판법은 보면 이게 취소심판 중심주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무효확인 심판에 준용을 한다, 준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27조 안에서 이미 무효확인 심판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에 청구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는데 그 7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효확인 심판 및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는 청구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확인 심판 청구한 적용이 안 되죠. 그럼 무효확인 소송과 똑같이 어때요? 언제까지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무효로 보니까 쟁송제기의 측면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측면, 그리고 불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국민에게 유리한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후행처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하자승계라는 거 배웠는데요. 기억나시죠? 후행처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행처분이 위법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그 위법한 선행처분이 연속해서 행해진 후행처분을 매개로 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막 하자승계론이니 기결력 이론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는 하자승계 같아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안 돼서 권리구제가 끝나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자승계 논의했던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4개 한번 읊어볼까요? 입으로 읊어보세요. 하나, 첫 번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다 처분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선행처분이 위법하면서 취소 사유, 유효해야 된다. 후행처분 적법해야 되고 선행처분의 불가증력 발생해야 되고. 선행처분이 지금 무효입니다. 당시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개 중에 하나의 요건이라도 깨지게 되면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요건인 선행처분이 위법 유효가 아니라 무효인 경우. 선행처분이 위법 무효면 연속해서 행해진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승계된다고요. 그 위법성이. 그 하자가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가 없고요. 후행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행처분이 운전면허 정지라고 생각하세요? 후행처분이 운전면허 취소라고 생각하세요? 이 후행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는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나온 처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선행처분인 운전면허 정지가 위법 무효입니다. 완전 엉터리라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온 사실이 없는 거죠. 그럼 어때요? 정지기간 중 운전이라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래서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처분 사유 없음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선행처분이 위법 취소가 아니라 위법 무효인 경우라고 하게 되면 후행처분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이것은 하자승계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취소 사유인 경우보다 훨씬 더 그 후행처분을 다투는 게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결과제거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결과제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여기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자꾸 연결시키냐고요? 행정법은 매핑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매핑이라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립니다. 앞뒤를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것도 뭐예요? 아주 주옥 같은 책은요, 회독수를 늘리면 좋아요. 주옥 같지 않은 책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책은요, 주옥이에요. 거기 앞에 안 나와 있네. 표지에다 제가 주옥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있네요. 그래서 주옥 같은 책이에요. 계속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막 연결이 된다니까. 막 연결이 되면요,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쓰실 말씀이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채점할 때 어떻게 채점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답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답안 연습 시작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설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쓰고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논점에 10점을 배점을 했다고 하게 되면 채점하실 때 어떻게 채점하시나요? 그랬더니 여기 한 10% 정도? 여기 한 10% 정도? 여기 한 20% 정도? 여기는 한 30% 정도? 여기는 한 30% 정도를 배점을 해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밑에가 굉장히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다 균형을 잡고 서 있지, 그렇죠? 학생들이 항상 겪는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학설 여기다가 막 목숨 걸어버린단 말이죠. 휴가라고 쓰면 1점 나온다. 10점 배점에 1점. 1점 갖고 막 목숨 걸어. 그냥 여기다가 학설 이름만 써도 1점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판례는 좀 더 중요하고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매핑을 잘하시면은 여기 내용이 풍부해져요. 풍부해지면 그만큼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논의를 지금 또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어떤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있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구성요건적 효력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과세처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처분은 과세처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잘못된 과오납을 납부한 거예요. 이미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 돈을 냈으니까 위법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청구송을 제기하는데 이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을 하려면 원인이 없어야 돼요.
법률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원인이 뭐가 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과세 처분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선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선결 문제는 뭡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문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문제가 바로 선결 문제죠.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민사법원이 앞에 있는 이 과세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이거 부당이득 맞네 라고 하고 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선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논의랑 연결을 시켜야 되죠. 행정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민사법원이 앞에 있는 처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의 방식에는 위법성 심사도 있고 효력 유무 심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민사법원, 권한없는 법원이 그 행정행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면 심사를 할 수가 없고,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이 안 되면 심사가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공정력과 다르지 않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거. 공정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위법성 심사에는 특별히 구성요건적 효력이 저촉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배상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의 문제는 앞에 있는 처분의 효력 유무니까 위법성 심사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이 돼야지, 거기에 뭐 있어야지 거기 저촉이 되냐 저촉이 되지 않냐 뭐 이런 문제 생기는데,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전제 요건이 똑같아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당연 무효가 아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당연 무효면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 무효잖아요.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저촉될 일도 없기 때문에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민사법원이 앞에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기각돼 버릴 겁니다. 무효니까 취소인 경우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권리구제에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런 내용이에요. 쟁송제기 측면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또는 불복기간, 그 다음에 하자의 승결, 그리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결과 제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행정행위면 훨씬 더 국민의 권리구제에 유리하네요. 물론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가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고 그 시가 취소 사유인 행정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무효인 행정행위, 이게 만약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을 때,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답니다.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싶으실 겁니다. 무효인 행정행위, 글씨 수처리도 없네? 아이고 엄격해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이. 결국 이 네모칸의 길이는 위법한 경우 하자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학설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렇죠? 아이고야 큰일 났네요.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카메라 끄고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무효랑 취소랑 좀 순서 좀 바꾸겠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빨리 쓸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아파서 환자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안 아파 보인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제가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 취소 사유의 범위와 무효 사유의 범위는 태어날 때부터 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안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취소를 넓게 볼 수도 무효를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 사유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독립변수고 이거에 의해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이걸 기준으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이걸 기준으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이걸 기준으로 그 나머지 것은 취소 사유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 사유, 무효인 행정행위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 여러분들 학설이 4개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무효를 이렇게까지도 넓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중대성설입니다. 중대성설. 그 다음 넓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 또는 요건 보충설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조사의무설입니다. 조사의무설 완화된 중대 명백성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중대 명백성설입니다. 중대 명백성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통설 판례 입장이 이 입장이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법한 처분이면 99%가 취소돼요.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죠. 99%가 그리고 1% 정도만 무효인 행정행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법한 처분을 다툰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도 취소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46개 조항 중 26개의 조항이 취소와 관련된 내용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화살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방금 본 바와 같이 무효인 행정행위를 넓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매우 유익하게 된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무효사유 대, 취소사유 소. 무효사유를 이렇게 넓게 보면 국민에게 유리하게 되고 반대로 무효사유 소, 그 다음에 취소사유 대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에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구별 실익입니다. 실익. 그러면 구별 기준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뭐요? 무효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잡아내야겠죠? 네, 잡아내봅니다. 원래 이런 건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항상 판단을 뭐랑 비교해요? 우리 행정법의 모태는 누구? 도이치, 그죠? 도이치란트. 뭐예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항상 비교를 해요. 독일어 공부했던 생각만 나네요. 도이치스프라흐 막 이렇게 시험 보면 100점이었는데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학습이 모든 게. 우리 머리는 천권 정도의 책을, 서적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 권도 안 담아놓고 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머릿속에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강력한 자극을. 그러면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는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야 돼. 강력한 자극은요, 여러분들, 뭘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책으로는 자극이 잘 안 나와. 그죠? 신민책으로 해야 좀 자극이 나와. 또, 신민책으로 보면서, 도회식 체계를 보면, 그림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극이 조금 더 세죠? 응? 그렇지. 에피소드 기억법, 뭐, 사례 연습하게 되면, 사례를 공부하게 되면, 사례를 가지고 머릿속에 자극을 줘놨기 때문에, 또 기억에 남아. 그러면서 어떻게? 신민책을 반복해서 읽어. 그러면 100점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과학적이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린 독일이랑 비교해요. 독일은, 독일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항상 그래. 걔들은 있고 우리는 없어. 걔들은 있고 우리는 없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힘들어. 학설이 많아요. 우리는 없는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일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해진다. 그 다음 밑에 취소 사용을 크게 보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이 공정력의 인정 목적에 훨씬 더 이 법익을 달성하려 훨씬 더 유익해질 것이고, 그다음 아래 무효 사유를 넓게 보게 되면 우리 방금 본 대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해질 겁니다. 그래서 양 법익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밑에 한번 봅니다. 무효 사유가 위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맨 좁아진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 명백성설입니다. 이 중대 명백성설은요,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상 중대성과 외관상 객관성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요. 내용상 중대성은, 그 처분이 위법해. 근데 그것이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야. 판례는요, 그 근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위법성의 중대성 여부를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용상 위법이면 다 중대해요. 다 중대. 안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외관상 명백성.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처분이 위법한지가 정말 명백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요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위에 있는 조사 의무설과 밑에 있는 중대 명백성설은요. 이 중대성과 명백성의 요건 둘 다 요구합니다.
비교해보세요. 맨 위에 있는 중대성설은요, 오직 중대성 요건만 요구합니다. 밑에 있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요, 중대성 요건은 필수 요건이지만, 명백성 요건은 보충 요건이어서,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격해지는 것이고, 더 좁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무효인 행정행위의 범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요건이 많아지죠. 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효인 행정행위의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취소 사유가 99%, 무효 사유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효 사유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중대성과 명백성을 둘 다 요구하는 게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두 개가 좀 달라요. 명백성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한번 내용을 보세요. 왜 이름을 외견상 일견 중대 명백성설이라고 했는지. 행정행위의 하자가 이코르 중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명백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무효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둘 다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그 위법성 여부가 명백한지를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법지식이 없는 평균적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한다고? 일견. 언뜻 보아서, 그쵸? 딱 한 번 딱 보는 거야. 한 번 딱 봐서, 얼쑤, 아싸리, 이거 무효하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도 한 번 봤을 때 조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네이버나 막 다음 뒤져가지고 학설 없나? 막 이렇게 학설 판례 막 뒤져보고 그러면 이거의 위법성은 명백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위법성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를 받아들었는데 그것의 위법성이 명백한지 안 명백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했다면 그럼 그 여러분들의 판단은 조사 의무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조사 의무설. 그러니까 중대 명백성설은 우리보다 뭐예요? 법률적 지식이 더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봐도 저건 무효지, 말이 안 되지, 이럴 수 있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이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위법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죠? 하자 발견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명백성의 요건이 그만큼 좁게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효인 행정행위의 범위가 그만큼 좁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사 의무설은 뭐야? 이것도 중대 명백성설의 일종이에요. 근데 객관적 명백성 또는 완화된 명백성이라고 하죠. 중대성을 필수 요건으로 명백성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명백성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누가 기준입니까? 법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이나 사업자입니다. 공무원으로 보시면 돼요. 공무원은 공채 시험을 볼 때 행정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네. 아닌 분들도 계시다고요? 어쨌든 법 공부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안 해봤단 말이죠. 그죠? 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조금 더 높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일견 명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성실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성실하게 기존의 판례와 학설도 다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서 파악했을 때 이거 위법하네 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럼 명백하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졌죠? 그만큼 무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명백성 요건 보충설은 뭐냐? 중대성 요건은 필수 요건이지만 보충성 요건은 이거는 보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언제 필요한지 이걸 보면 되겠죠? 언제 필요할까요? 제3자의 이익이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돼서 그들의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명백성 요건도 필요해진다.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기준이 됩니다. 중대성설은요. 이건 명백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무효 사유가 무지하게 넓게 인정되겠죠. 그렇죠? 국민의 권리 구제에는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통설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중대 명백성설을 파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1, 2, 3, 4번이 쭉 순서대로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중대성, 명백성, 동그라미 우리가 위에서 판단한 기준은 뭐예요? 무효인 행정행위 파악 기준입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 쪽 파악 기준이에요. 무효 쪽을 파악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면 취소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무효가 맞죠. 중대성은 인정되는데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둘 다 필수 요건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깨졌으면 무효가 아니니까 뭐예요? 취소 사유죠. 중대성은 인정이 안 되고 명백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가 깨졌으니까 취소 사유죠. 중대성도 인정이 안 되고 명백성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역시 무효가 아니니까 취소 사유죠. 적법 아닙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행정행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전제를 깔고 한 겁니다. 여기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면 돼요.
뭘 생각하시면 떠올랐죠? 예.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그죠? 행정법 일반적 불문법이잖아요. 불문법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 신뢰원칙의 위반인가, 보이지도 않는 비례원칙 위반인가 명백할 수가 없어요.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뭘까요? 중대하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전반적인 논의를 해봤고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다 있는 행정행위, 만약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합니까? 장애가 발생하죠. 뭐 어떤 장애가 발생해요? 권한 있는 기관이 나중에 취소해 버릴 수도 있어. 완전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 효력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애당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효력 발생에 있어서 어쨌든 장애가 존재하죠. 이런 걸 우리가 하다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옆에 써놓으시고요. 외관이라는 것은요, 외부적 의사표시입니다. 외부적 의사표시가 그 처분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조직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예요?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또는 공고 공시 방식으로 통지를 했다거나 이렇게 개별적 통지나 일반적 통지, 외부적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그러면 외관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처분이 행해졌다라는 분명히 외부적 표시가 있었잖아요. 외관은 존재하나 그러나 그 하자가 법적인 하자가 종다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외부적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내용적으로 완전히 적법하다고 생각해 볼까요? 무효죠, 무효. 그쵸? 왜? 외부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바로 그 처분의 효력 발생의 요건이잖아요.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우선 돼야지 상대방이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외부적 의사표시가 안 됐으면 그 자체로서 무효인데, 무효기 앞서서 성립이 안 된 겁니다. 부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은 부존재. 부존재는 당연히 무효고요. 여기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됐더라도,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엉터리면 무효다 이겁니다. 너무 엉터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성립 당시에 위법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정력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공정력이 존재해서 권한 있는 기간 취소할 때까지 공정력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행정행위, 공정력이 있는 경우.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다고 했죠?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고요. 밑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습니다. 구별 실익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전시주의, 무효인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는 적용 안 된다고 했고요. 행정쟁송수단,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확인 소송이나 무효확인 심판 제기하면 되고, 소송에 이런 것도 있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형식이 취소이라도 무효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뭐 취소나 취소심판 제기하면 되겠고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 이것도 앞에서 배웠었죠. 무효인 행정행위는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문제로서 논의가 됐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자의 치유 및 전환 논의로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정판결과 사정재결. 어이구, 아까 도에서 이거 말씀 안 드렸네? 그렇죠? 우리 행정소송법은 몇 조에? 28조. 행정심판법은 몇 조에? 44조. 보면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이 나오면 국민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렇죠? 선고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거절하고 기각시켜버리는 게 바로 사정판결, 사정재결이에요. 국민의 권리구제에 불리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존재하면. 그런데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이 없습니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28조에 있는데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 28조를 준용하지 않아요.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 44조에 있는데 44조 3항에 보시게 되면 무효확인 심판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엉터리인데, 위법해도 너무 위법한데 그 효력을 유지시켜줄 수는 없겠죠.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공익을 유지하려고 해도 정도껏 해야지 처음부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정판결이나 사정재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가 권리구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불복기간과 불가증력.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과 같은 불복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죠. 근데 무효인 행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행정소송법 20조 및 38조 1항과 행정심판법 27조 7항에 그렇게 돼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간접관계는 여러분들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고, 그다음 선결 문제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결과 제거와 관련돼서 논의했었는데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립되지 않으니까 저촉될 일도 없고요. 그렇다면 권한없는 기관도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돌려줄 수 있다. 결과를 제거시켜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가 훨씬 더 유리하네요. 하자승계. 무효인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후행 처분이 연속해서 행해졌을 때죠. 그죠? 행해졌을 때 하자승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는 후행 처분의 요건을 흠결시킨다고 했습니다. 구별 기준, 행정절차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학설이 4개가 대립한다. 이건 우리가 같이 봤고요. 판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례. 행정행위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중대성 요건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명백성 요건이 필요하다. 무효인 행정행위로 인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 명백성설의 입장이죠. 헌법재판소 보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대 명백성설을 취하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아까 명백성 보충 요건설 얘기했을 때 제3자 또는 공공의 신뢰 보호의 요청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놓으시고 신뢰 보호의 요청, 특히나 뭐 제3자의 신뢰 보호 요청보다 그 상대방의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그닥 크지 않다는 거예요.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백성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요. 헌재는 원칙은 중대 명백성설을 취하지만 예외적으로 뭘 허용하고 있어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헌재는 원칙은 중대 명백성설의 입장을 취하지만 명백성 보충 요건설의 입장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검토. 행정법관계 안정성, 취소 사유를 넓게 봤을 때, 국민의 권리구제, 무효 사유를 넓게 봤을 때, 양자 사이에 있어서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대 명백성설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구체적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권리구제 요청이 큰 경우에는 명백성 요건을 완화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건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명백성 보충 요건설의 입장을 취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명백성 요건이 필요가 없고 예외적으로는 제3자의 신뢰보호가 필요할 때 명백성 요건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중대성과 명백성 둘 다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커질 때 명백성 요건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중대 명백성설을 견지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이지 중대 명백성설을 포기하면서 명백성 보충 요건설로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것이었으면 애당초 명백성 보충 요건설의 입장을 취하자고 했겠죠. 글로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뭐 이 같은 문제는 쟁송법에서도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설간 비교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